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노비지정책연구원 김세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역할 그리고 소상공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역경제라는 말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역경제라고 하면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그냥 통칭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의 이론상으로는 지역경제라는 것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우리가 말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뒷받침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지역 단위의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요새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적인 말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지역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말씀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상권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을 보통 지역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놓고 보시면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까 말한 재화와 용역, 서비스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보통 지역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지역 상권법에 보면은 이 상가 건물, 특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준하는 이 상가 건물에 따른 상가 건물을 말하기도 하고, 이 상가 건물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토지 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 문화,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 밀집 지역을 보통 지역 상권법에서는 지역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역 상권은 지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이자 소상공인이 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물론 지역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역 상권이라는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서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으로 정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지역 상권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그 지역 상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 경제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 경제는 결국은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거점이 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흔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 번째로는 지역 경제라는 것은 서민 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흔들리면은 보통의 중산층 가정들의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역 상권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보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역 경제라는 것은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이루었고, 지역 상권은 주로 소상공인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주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역 상권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지역의 일자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 소멸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지역 상권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의 주인공들이 이 소상공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 지역 소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앞으로 2, 3년 내에
상당수 많은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면은 지역 상권이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은 지역 균형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 상권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상권의 중요성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지역 상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역의 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좀 풀렸다 하더라도 지역 경제는 여전히 좀 국가 전체 경제 구조와는 좀 다르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통계를 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그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을 보통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정하고 여기에는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대규모 큰 기업들이 사업을 진출하는 것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소위 말해 전통시장 주변 뭐 1km 정도 내에는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전통상업보존구역입니다. 전국에 유명한 전통상업지구들이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통시장 근처에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업조정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자들이랄까 대형 유통업체가 특정 지역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해당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해서 1년 정도 사업을 늦추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지만 이 제도는 뭐 영구적인 제도라고는 볼 수 없고 대체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대기업들의 진출을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을 일부 좀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이런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그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조정 제도는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조금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많이 나왔지만 지역상권법에 나와 있는 지역상권이라는 구역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 지역에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권을 지정해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부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뭐 일종의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에 이제 나와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그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업을 유지하는 데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그러면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은 5년간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뭐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통 그 소형 서점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서점, 그 다음에 뭐 그 가스 대리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중고차 매매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잠깐 끊을게요. 네, 됐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할게요. 예, 다음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에 나와 있는 근거 제도로요. 이 제도는 이제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 소상공인 단체나 중소기업 단체가 중소기업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부에서 이제 동반성장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이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추천하게 되고 그러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정하게 돼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5년간 대기업들의 대형 유통업체에 진출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 설사 진출하게 하더라도 상당한 조건을 좀 부여를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5년 동안 자율 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품목에 대해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중고차 매매업 같은 경우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을 했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커서 당분간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하지 않고 이 이제 대기업과 이 중고차 매매업 간의 어떤 협업을 좀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 카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문 수리업이라고 그러면 자동차 전문 수리업종의 부분에서도 이제 소상공인 단체들이 적합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을 했는데 시장이 좀 다르다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형 그 대기업의 그 전문 수리업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시스템을 중소기업들한테 그 중소상인들한테도 전수해주겠다. 그래서 생계형 적합적으로 지정을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소상공인들의 그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요거와 운영되기 전에 이제 적합업종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상생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단체나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업종이 중소기업에 적합하다는 것을 이제 요청을 드리면은 동반성장위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근거 그리고 이제 통계적인 뭐 분석 그리고 업계 의견 등을 반영을 해서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권고사항이고요. 생계형 적합업종은 이게 이제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일종의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보다는 조금 뭐랄까 수위가 좀 낮은 형태. 이게 2011년부터 운영이 돼서 지난
최근까지 한 12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고요. 나름대로 이제 3년간 지정을 하고 또 3년에 걸쳐서 다시 연장할 수 있고 뭐 이런 제도를 거쳐서 최근에는 이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적합업종을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합업종 제도가 뭐 아직은 유효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적합업종 제도를 졸업한 기업들이 졸업한 단체나 조합들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업종을 통해서 먼저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제도가 만료가 됐을 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좀 지정을 하는 그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적합업종 제도는 서로 다른 듯 하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가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제도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 대형 유통업체나 대기업들의 진입을 제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부도 이런 업종에 대해서 연구개발이라든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그 기업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왕에 법으로 만들었으면 보다 더 강력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런 것들이 옛날에는 해외에 외국 업체들이 들어오지 뭐 않았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통상마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운용에서 상당한 운용 의무를 살려야 되고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제도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면서 외국계라든가 국내 기업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도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보면은 저런 걸로 인해서 통상 문제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충실하게 된다면은 통상 문제를 일으킬 그런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는 보통 이제 지표로 어떤 지역 경제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략적으로 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면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각종 경제 지표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방의 4대 권역의 비제조업, 흔히 말하는 서비스업의 경기 동향 및 향후 전망은 전국 평균치보다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희가 이제 비제조업에 맞춘 이유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주로 서비스업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제조업에 맞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지역 경제가 부진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방 대도시는 물론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 소멸로 이어질 게 있어서 아까 말하는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 고령화가 집중되고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 때 그 지역 경제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좀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맞추고 또 지역의 정주 여건 같은 것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그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GRDP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 수도권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한
527조 원 정도 되고요. 서울이 472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큰 게 의외로 최근에 충남, 그 다음에 경남, 경북, 그 다음에 인천, 뭐 부산 이런 지역에 이제 비중이 좀 그 규모가 좀 큰 편이고요. 반대로 이제 그 대전, 그 다음에 이제 강원, 전북, 뭐 제주 이런 지역은 뭐 토세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GDP의 규모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GDP의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서울, 경기, 인천, 흔히 말하는 수도권의 비중이 이 전체 지자체의 합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이 통계를 보고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 내 총생산을 이제 1인당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조금 통계가 좀 다른데 전국 통계로 나눠보면은 한 1인당 GRDP 총생산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울산이 한 6,900만 원으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 충남, 그리고 서울, 전남, 경북 이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1인당 GRDP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구하고 관계되기 아까 그런 그 GRDP를 지역 내 인구로 나눠주게 되면은 1인당 GRDP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들을 보시면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활동이 좀 활력이 있는 건데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GRDP 총액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1인당 GRDP는 중간권, 하위권에 젖어 있는 이유는 경기도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중위권 정도를 차지하는 이유는 서울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1인당 GRDP가 좀 낮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중소도시 지역이라든가 중소시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작고 GRDP도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GRDP가 좀 적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울산이라든가 충남 이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가가 발표하는 중요 통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역의 그 경제 활동을 설명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역의 그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하는 지역 내 총생산의 성장률을 놓고 보시면은 세종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충북, 인천, 그다음에 여전히 충남도 높고요. 전체 평균이 4.2 정도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최근에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공부문 사이트가 좀 커지고 있고 신설 도시다 보니까 좀 아직 그런 역할들 건설 같은 것도 아마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북도 최근에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경기, 인천 이런 쪽은 여전히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이나 전남, 이런 쪽은 강원 이런 쪽은 좀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난다. 특히 전국 평균 4.2에 비해서 특별히 낮은 지역은 대도시는 부산,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전북, 전남, 경남 이런 지역들이 성장률이 좀 더디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구정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 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누적적으로 쌓여지면 그냥 결합돼서 나타난 부분이라고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고정 자본 형성이 그러니까 총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은 인천,
경기, 아까 말한 충남 이런 지역들이 좀 성장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 평균이 2.6 정도인데 서울이라든가 부산, 그 다음에 세종, 충북 뭐 이런 지역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이너스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좀 투자가 좀 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그런 지역으로 이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은 저렇게 보시고 나서 좀 경기가 좀 어려운 지역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그게 나중에 지역 총생산이라든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보면은 어느 특정 지역으로 좀 몰리지 않게 골고루 투자를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걸 하려면은 지자체별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저는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4개 권역으로 저희가 나눠서 한번 여러 가지 그 경기 동향 지표들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업계 현황, 지금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BSI라고 해서 보통 이제 기업인들이나 해당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계산해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면 보통 평균이고요. 200 같으면은 이제 전액 다 경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0이면은 전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 내외 100을 좀 넘어가면은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0 미만으로 가면은 경기 동향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제조업이라고, 서비스업이 이제 주로 비제조업인데 제조업 아닌 지역들, 아닌 업종들, 그러면은 이 업황은 이제 경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놓고 보시면은 이제 괄호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전망치입니다. 이번 달에 다음 달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는, 3월 달이면은 4월 달 전망치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업황 지수 같은 경우,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대개 한 70대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100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죠. 그리고 이제 매출 전망도 같이 보시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냐, 이렇게 또 보시면은, 3월 달에 조금 좋아졌는데, 다시 4월 달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기를 좀,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그 매출 활동이 결국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 채산성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것도 3월에는 경기에 대한 호전이 좀 예상이 돼서 8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4월에는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것도 업황이나 매출액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최근에 뭐 자금 사정을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2월 달일 때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3월에 조금 회복이 됐는데 4월에는 여전히 좀 조금 어렵게 보는 기업들이 조금 늘어나서 75 정도에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경제는 전체적으로 100보다는 좀 낮은 상태에서 기업들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 경북 지역도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게 뭐 지표를 뭐 동일하게 뭐 표집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100 미만이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황은 여기는 반대로 2월, 3월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는 이제 4월에 조금 좀 호전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아서 업황은 아까 부산 지역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비제조업의 경우 4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물어봤을 때 4월 달이 조금 더 호전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경기가 좀 나아질 거라고 대답하는 비중이 좀 높아졌다.
그리고 매출도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비제조업들은 매출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4월 달에는 조금 더 비관적이다. 한창 작년 10월 이럴 때만 해도 거의 90% 정도 됐기 때문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거의 물론 비관론이 좀 많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한 78, 75 밑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경기 비관론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채산성도 역시 이거는 이제 4월달 이후에 좀 다 빠진다고 보고 있고 자금 사정 역시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 경북권에서는 작년 9월 이후에 계속 낮아지고 있고 70대 후반 초반대에서 약간 횡보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70대 정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보다는 그러니까 확대가 될 거라고 응답하는 분보다는 좀 둔화가 될 거라고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인데 이제 이건 호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같은 통계지만 이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아마 다른 지역하고 좀 비슷하게 하지만 특히 업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통계 지표를 보였습니다. 올 초에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낮아진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 좀 우려를 할 수 있고요. 매출은 좀 좋아지다가 역시 올해 들어서 좀 나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채산성은 그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최근의 흐름 자체는 조금 개선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금 사정도 거의 다른 시도와 비슷하게 대체적으로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지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니냐, 기업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100 미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보실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경기를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경제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업종을 다 통합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업종별로도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업황을 그냥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 충남, 세종의 이제 정부권 지역을 한번 따로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도하고는 좀 별 차이는 없는데 최근의 흐름은 이제 4월달 전망치가 조금 좀 개선되고 있다. 이 대전, 충남, 세종 지역 같은 경우는 업황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지만 4월달에 이제 전망치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좋게 얘기하는 게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매출도 3월보다는 4월이 좀 좋아질 거라고 예측한 경우가 많고요. 채산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업황이 좀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채산성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금 사정도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남, 대전, 세종 지역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좀 높은데 요거는 이제 4월 달 조사를 하게 되면은 4월 달에 현황이 나오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갭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4월 달에 조사를 하면 이제 5월 달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비관적으로 보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통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만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통계를 한번 보였고 이거는 지역에 있는 통계만 얘기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바라보는 통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소상공인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통계적인 갖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좀 요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울, 경기, 울산을 제외한 지역의 소상공인 기업체, 소상공인 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면은. 그리고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소상공인들이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의 소상공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 그 지역 경제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이제 지역 상권이라든가 지역 일자리 이런 데에서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상공인 역할이 뭘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보면은 결국은 소상공인은 아까 말한 이제 지역 밀착형 기업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최근에는 이제 편의점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동네 슈퍼가 없거나 동네에 중요한 음식점이 없거나 뭐 약국이 없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잘 정비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통계를 조금 한번 뽑아왔습니다. 지역별로 소상공인 비중을 얘기했는데 전체 기업체 수의 이제 평균적으로 치면 전국에서는 93.8%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기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약간 94개 정도는 소상공인이라는 말씀이고요. 종사자 비중은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종사자나 기업체 비중에 비해서 매출액은 17.1%밖에 차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영세한 업체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큰 애들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은 매출액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걸 시도별로 이제 이 앞에는 이제 광역 지자체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시라든가 직quản시 이런 걸 들었는데 서울 같은 데는 이제 기업체 수는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92.5%. 종사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보다는 낮은 29.9%, 매출액은 8.3%. 그러니까 서울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산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94%. 그런데도 종사자 비중은 51.1%로 소상공인이 부산 지역에서 전체 고용시장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 비용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25.8%. 대구 지역은 9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비용은 54.7%. 매출액은 33.1%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일자리라든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이 매출액 같은 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은 이제 아까 그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그러나 종사자 비중이라든가 매출액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는 종사자 비용을 94.2%, 기업체 수는 94.2%, 종사자 비용은 5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액은 28%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대전은 기업체 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종사자 비용은 47.8%, 매출액 비중은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울산 같은 경우는 기업체 수 비중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고 종사자 비율도 비슷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조금 높게 나타나서 울산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신설 도시인 세종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종사자 비중도 높아서 매출액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는 그 광역시도를 설명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이제 93.5%, 그 종사자는 46.1%, 매출액은 20.4%로 상대적으로 종사자 비중이나 매출액 비중이 좀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강원은 이제 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95.3%, 종사자 비율은 62%,
매출액 비중도 40.2%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충북도 뭐 조금 다른 지역과는 다르지만 매출액 비용 94%, 종사자 비용은 47.9%. 충남 지역은 아까 좋은 통계가 몇 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체 비중은 94.3%, 그리고 종사자 비용은 47%. 매출액 비용도 전국 평균하고 근접해 가고 있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심각한데요. 이 사업체 비중은 소상공인이 95.2%를 차지하고 종사자 비용은 거의 60%, 매출액은 거의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강원이라든가 전북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남도 비슷합니다. 종사자 비율을 55.7%, 매출액 비율은 31.3%. 경북은 이제 소상공인 전체 비율은 상당히 높고 매출액 비율은 높지만 전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 지역은 오히려 이 영세한 기업들이 더 좀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받고요. 경남 같은 경우도 기업체수 비중은 94.6%, 종사자 비중은 50.8%, 그 다음에 매출액 비중은 25.7%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남도 다른 시도하고 좀 비슷하지만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비슷한 강원이라든가 전북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종사자 비중이라든가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의 소상공인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리를 한 것처럼 서울, 경기, 울산을 제외한 지역의 소상공인 기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제외한 종사자 비중이 높아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해당 지역에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약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이 지역 경제가 안정되고 지역 주민들도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함께 마련이 돼야만이 지역 경제에서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전체적으로 통계적 지표를 놓고 보면은 지역 경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아까 2장하고 3장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을 통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한, 물론 대기업이라든가 중소 중견기업들 육성도 중요하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당장은 지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업종, 주기업군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지역 경제에서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좀 정책을 좀 가다듬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뒤에 다음 장에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자체, 중앙정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기관, 지원단체, 이런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이런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잘 전달이 된다고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경기가 나아지면은 이런 혜택들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정부의 지원 체계, 그다음에 지원기관의 역할, 그리고 특히 이제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